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숙제가 너무 어렵다. 근데 그래서 내가 숙제가 어렵나를 살펴보면 나는 항상 숙제 중에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풀어보는 거, 하나는 좀 애써야 되는 거, 이렇게 내서 대개 보면 한 문제당 한 40분씩 들이면 다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2시간 반, 3시간? 3시간이면 다 풀고 2시간 동안 숙제를 옮겨 쓰면 그럼 5시간이잖아. 일주일에 5시간 숙제를 하는데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게 나의 결론이었는데, 내 때는 숙제하는데 한 과목당 한 10시간씩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고민해 보면,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앞으로도 그렇고 시험을 볼 때에도 훨씬 더 쉽게, 원래 시험이라는 게 문제 푸는 능력을 좀 더 문제를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시간보다 조금 작게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극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그런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놓고 시험 볼 때 그걸 조금 더 빨리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계획은 다 됐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역학적인 부분은 이제 다 배웠어요. 다 배웠다는 게 뭐냐면, 점입자가 1차원, 점입자가, 좀 조용히 좀 해봐. 점입자가 2차원, 3차원. 좀 조용히 해봐.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그 다음에 뭐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연속적인 거. 그래서 우리 그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진동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경우를 했는데, 우리 이 1학기에서 마지막에 다룰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문제는 이제 그 입자의 개수가 무지 많아요. 무지 많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흔히 배웠던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기차 분자가 있다고 하면, 이 기체 분자의 운동을 기술하려면 그 매 순간마다의 위치, XYZ 좌표, 그 다음에 속도 3개, 한 입자당 6개의 정보를 가진 거를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곱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를 기술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숫자가 많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해요.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얘기해요. 숫자가 아주 커지면 표준 편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입자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스퀘어 루트 n분의 1로 표준 편차가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는 있지만 그 평균 값에서 변하는 정도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계적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유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리학자들은 손가락이 3개 있는데 입자 하나 있는 건 쉬워. 운동도 안 하고 지가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움직이고 잘해. 그 다음에 2개가 부딪히는 거 했죠. 3개부터는 힘들어. 심지어 지구, 태양, 달까지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풀어요. 물론 여기는 질량의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근사식으로 풀 수 있지만, 3개가 질량이 비슷한 게 막 있으면 이 궤도를 그리는 거는 정말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1개, 2개, 그래서 그 다음 중간 건 잘 안 하고 무한히 많이 있는 거. 그래서 1개, 2개, 무한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특히 통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이 기체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알려져 있냐 하면, 여러분들도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덜턴이 원자설,
돌턴이 원자설을 냈을 때가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할 때 많이 하죠. 돌턴이 원자설을 냈을 때 한국에서 일어난 큰일은 한국에서 홍경래의 난이 있을 때 영국에서 돌턴이 원자설을 냈어요. 근데 원자설을 내기 전에도 물체가 예를 들어서 기체가 있으면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부피, 압력, 온도 이런 건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들이죠. 이런 양들 사이에 특정한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었어요. 비록 그 안에 구성물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 그런 거, 이 안에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입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도 그 물체의 거시적인 특성, 압력, 부피, 온도,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엔트로피, 이런 양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걸 우리가 연력학 thermodynamics라고 해요. 요거. 그러다가 덜턴 이후에 아보가드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물체는 다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분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분자의 통계적인 성질을 쓰면 거시적인 양들로 만들어진 연력학과 관련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설이 나온 다음에 좀 더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이 분자수가 많은 부분에 역학을 하는 걸 통계역학, 영어로는 statistical mechanics라고 해요. 이건 물론 미시적인 관점이죠. 다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분자의 질량, 분자의 속도, 분자의 운동에너지 이런 것 가지고 거시적인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하나는 거시적인 양들 사이의 관계, 하나는 미시적인 양들 사이의 관계, 이 둘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가를 이번 시간부터 학기가 끝날 때까지 배우겠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로 우선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먼저 보는데, 그게 이제 연력학. 그래서 연력학을 제일 처음에 볼 때는 먼저 온도를 결정해야 돼요. 템퍼러처라는 양을 먼저 정의해야 돼요. 그 템퍼러처는 우선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려면 당연히 SI 단위, 우리 켈빈이라는 걸 쓰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섭씨, 셀시우스, 파렌하이트가 있지만 우리가 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 다음에 100켈빈, 켈빈 이거 밑에 앞에 도 이런 거 안 쓰고 K만 써요. K를 쓰고 켈빈이라고 하고, 온도에 대한 정의는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그 온도는 미니멈이 존재해요. K로서는 0도 이하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거는 수없이 많이 높을 수 있는데, 우주가 처음 빵 생겼을 때 우리가 빵 터져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빅뱅이 일어났을 때 온도 10의 39승, 태양 중심, 태양 표면이 대략 한 6000도, 물이 어는 온도 273켈빈, 그 다음에 지금 2켈빈이 우리 지금 우주의 온도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온도가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문제에서는 전부 다 온도에 대한 온도가 이제 새로운 물리량으로 들어올 텐데, 그 온도를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 옛날에는 셀시우스는 쉬웠어.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 이렇게 하고서 그 사이를 100등분을 했죠. 파렌하이트는 좀 복잡하죠. 파렌하이트는 어떻게 되지? 물이 어는 온도를 32도, 물이 끓는 온도를 212도, 그 사이를 180등분 했어.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셀시우스는 물이 어는 온도 0도, 끓는 온도가 100도면 굉장히 합리적이야. 근데 왜 파렌하이트는
그지같이 어느 온도를 32도, 끓는 온도를 212도란 이런 이상한 숫자를 고른 이유가 뭐야? 그게 아니고 파렌하이트는 의사예요. 의사에서 이제 체온계를 갖고 다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열이 많이 오르면 어느 정도 열이 오르면 사람이 위독한가? 이거를 보려고 보니까 아 요거보다 넘으면 사람이 생명이 위독하다. 그 기준을 뭘로 잡을까? 그게 100도야. 그래서 파렌하이트로 100도면 되게 이제 생명이 위독해지는 체온을 100도로 잡고 적당히 이제 눈금을 나는데, 그래서 파렌하이트는 눈금이 좀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뭐냐면 여기 파렌하이트는 관계가 셀시우스 섭씨의 5분의 9를 곱해서 32도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셀시우스나 파렌하이트는 전부 다 끝에 꼭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그리 이렇게 요 위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쓰는데 켈빈은 그렇게 안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파렌하이트와 셀시우스 사이의 관계, 물론 이걸 거꾸로 쓸 수도 있죠. 32를 빼서 9분의 5를 빼면 파렌하이트를 셀시우스로 바꿀 수 있죠. 요 하나만 알면 다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고, 근데 그건 너무 인체나 물에 끓는 온도 이런 것도 좀 뭐죠? 압력이 다르거나 이러면 민감하게 변하니까 우리 그런 거에 변하지 않는 좀 더 정확한 온도에 대한 정의가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소위 물의 삼중점이라는 거예요. 트리플 포인트가 뭐냐면 물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압력, 부피 보면 되게 물이 액체, 기체, 고체 상태를 다 가질 수 있죠. 고체 상태는 얼음, 액체 상태 물, 수증기. 이게 있는데 수증기는 빨래를 널면 물이 말라서 수증기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액체와 고체. 그러니까 액체, 얼음, 물,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게 뭐냐면 기체, 고체, 기체,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점에서의 온도는 유일하게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 얼음, 수증기가 공존하는 그 시스템에 그걸 보면 그 온도를 절대 온도로 273.16 켈빈으로 정했어요. 더럽게 정했죠? 왜 이렇게 정했나? 1호 숫자가 하나, 요거랑 요 사이는 이렇게 서로 비례하고 요 차이가 요만큼. 절대 온도 0도가 요래야지 제일 낮은 절대 온도 0도가 마이너스 273도, 섭씨 273도가 되게 다음과 같이 정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연력학의 법칙이 두 개 있는데, 그러고 나서 두 개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3법칙이라고 연력학이 3법칙까지 있나? 아니지. 제2법칙 3법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훨씬 더 기본적이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0법칙, 0번째 법칙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게 나오면 마이너스 1법칙이나, 그러면 이제 연력학이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법칙의 순서, 제일 중요한 것도 뭔지 모르고. 그래서 0법칙. 자, 0법칙을 말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 잘 들어봐요. A와 B가 다른 물체 T와 열평형을 이루면 A와 B도 열평형을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야?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온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온도라는 걸 미시적으로 보면 분자들이 고체나 뭐 이렇게 적당히 평형 상태에 있으면 그 안에서 막 진동을 해요. 고체 같으면은 용수철에 달린 것처럼 막 진동을 하고, 액체도 그렇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딱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랑 약간 달라요. 거시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뭐죠? 뭐 지안에서 막 진동을 하더라도 전체가, 다시 말하면 질량 중심이 움직이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인 에너지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기체들이 막 떠오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 중심은 가만히 있어도 막 떨죠. 이 운동 에너지를 전부 합한 게 그 물체의 온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분자들이 막 떨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분자들이 더 많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물체를, 뜨거운 물체에다가 차가운 물체를 딱 대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물체가 막, 분자들이 막 진동을 해. 그럼 차가운 물체를 막 때리죠. 때리면 이것도 막 진동을 하죠. 그럼 이게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작은 게 온도가 낮은 거였는데 뜨거운 걸 대면 온도가 높아지죠. 언제까지? 두 쪽의 평균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그 온도가 두 개가 달라도 대놓으면은 점점 있다가 온도가 같아지게 되죠. 온도가 같아지게 된 상태를 우리가 thermal equilibrium,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thermal equilibrium, 열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해요. 아까처럼 온도가 높은 물체랑 낮은 물체를 두면 이 안에서 계속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열이라고 배울 텐데, 열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둘 사이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열적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 돼서 더 이상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런 운동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의 교환이 없어서 전부 다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그때 전체 시스템이 똑같은 온도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열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도가 얼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시스템은 열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물을 끓여,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면, 밑에다가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끓이면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갑죠. 그래서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은 열적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쪽의 온도, 물론 아주 작은 곳을 보면 거기는 열적 평형, 순간적으로 열적 평형 상태가 해서 온도가 결정이 되더라도 여기 온도랑 위에 온도랑 다르면, 그 개 온도가 위치마다 다르면 우리 그 시스템은 thermal equilibrium, 열적 상태에 도달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끌어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랑 수증기로 방출되는 에너지랑 같아져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아져서 전체가 팔팔 끓고 있으면 그때는 열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냐면 온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건 그 시스템이 열적 평형에 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연력학 제형법적인 건 뭐냐?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벽이 있네. 되게 이렇게 벽을 무시무시하게 그리면 이 안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소위 단열, 열이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온도계를 여기다 딱 댔어. 온도계는 물체가 아주 작아서 열 교환이 그렇게 아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쳐봅시다. 오래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적 평형을 이뤄. 이거랑 온도가 같죠. 그리고서 이걸 딱 떼서 여기다 딱 둔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온도계의 눈금이 변하지 않아. 그럼 이게 계속 같은 온도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요게 같은 온도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요거 두 개를 붙여도 각각이 지금 온도계와 열적 평형, 이쪽 온도계와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두 개를 대보지 않아도 두 개의 온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 이거의 온도랑 이거의 온도랑 이거의 온도가 같고, 이거의 온도랑 이거의 온도가 같으면 이거랑 이거의 온도가 같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죠. 그게 다른 것 같은 게 연력학 영법칙이고, 그래서 열이 있으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을 받으면 되게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했던 얘기를 보면 열이라는 게 열에너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안에 있는 분자들이 고체 같으면 분자들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게 막 떨고 있어. 근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이 떠는 게 점점 커지는 거죠. 떠는 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각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커져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데 오늘따라 어느 한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흥분된 춤을 추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어우 더러워, 제 옆엔 가지 말아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걔 혼자서 차지하는 공간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막 진동을 하면 분자 하나들 사이의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커진다는 건 뭐냐면 분자 하나들마다 점점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면 당연히 늘어나죠. 길이가 늘어나고 한쪽 그룹 길이가 늘어나면 2차원에서는 면적이 늘어나고 3차원에서는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는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거시적으로 늘어난 길이는, 물론 원래 늘어난 길이 L분의, 이거 왜냐면 원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늘어난 길이는 더 길 테니까 늘어난 길이 온도 차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요 알파를 선팽창 계수라고 해요. 우리 쉽게 쓰면 L분의 델타 L은, 거꾸로 썼네. L분의 델타 L은 알파 델타 T. 늘어난 길이에 이런 걸 우리가 전에 뭐 스트레스라고 변형에 해당되는 게 알파. 그래서 알파는 온도의 역수로 주어진 양이죠. 왜냐면 여기에 차원이 없는 양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물체마다 이런 알파 선팽창 계수가 다른데 그거를 이용한 옛날부터 나온,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나온 발명품이 뭐냐면 바이메탈이라는 거예요. 바이는 두 개라는 뜻이고 두 개의 다른 금속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두 개를 다 금속을 붙여놓으면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브라스가 뭐더라? 브라스가 우리나라 말로 뭐더라? 구리랑 카파랑 틴, 구리랑 주석을 합한 건데 브라스 밴드, 뭐 흔히 얘기할 때 뭐 트럼펫 뭐 이런 관악기 가지고 하는 걸 브라스 밴드라고 하죠. 브라스가 청동이에요. 요거랑 요렇게 딱 철이랑 붙여놨어. 그러면 이게 열을 받으면 선팽창 계수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쭉 늘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도선을 연결을 시켜 놓고 화재가 나서 쭉 늘어져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면 경고음이 나도록 많은 장치, 그리고 바이메탈로 되게 화재 경보기 같은 거 많이 써요. 부피 팽창은 마찬가지로 부피의 변화는 베타 다음과 같이 쓰는데 우리 요거는 베타가 알파의 3배라는 거는 쉽게 볼 수 있어요. 뭐지? 델타 V는 L 플러스 델타 L의 한 변이 델타 L만큼 늘어나는 거에서 원래 부피를 빼면 되니까 첫 번째 거 L3승이랑 상쇄되고 그 다음에 3L제곱 델타 L 3L제곱 델타 L 그 다음에 3L 델타 L의 제곱 델타 L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 델타 L의 제곱은 델타 L보다 작을 테니 이게 제일 큰 텀이죠. 이걸 보면 여기다가 L3승을 곱하고 L3승을 나눠주면 L3승이 V니까 L분의 델타 L V가 되죠. 이게 뭐냐면 알파 델타 T잖아. 여기 앞에 있는 3, 요게 바로 베타가 되는 거죠. 베타가 3알파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의 3승의 요거의 계수,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면적 팽창 계수도 있겠네. 면적 팽창 계수는 델타 A는 A 감마 델타 T. A는 얼마일까? 2알파겠지 뭐. 그죠? 왜냐하면 L 플러스 델타 L의 제곱에서 L 제곱을 빼면 2배 델타 L이니까 L분의 델타 L 2배 L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2배 알파 A 델타 T가 되니까 면적 팽창 계수는 이 2배의 알파가 될 거라는 거죠. 부피는
3알파가 되는 거고, 우리 이런 건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온도를 정해줬는데,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랑 온도가 낮은 물체를 다음과 같이 대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분자 운동으로 보면 막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전달돼요. 그런 분자 수준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해요. 히트라고 해요. 열은 그래서 에너지의 형태예요. 그래서 열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전달돼요. 언제까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연력학이나 통계역학에서 다루는 거는 다음 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어. 그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렇게, 요게 한 시스템이야. 혹은 요게 한 시스템이야. 이렇게 시스템을 정할 수 있고, 시스템을 둘러싼 주위 환경, environment. 그래서 시스템과 environment를 우리 항상 나눠서 생각해요. 이 바깥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로는 열 에너지의 교환, 에너지의 어떤 교환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 그걸 둘러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시스템의 온도를 TS, 바깥에 environment 온도를 TE라고 하는데, TS가 TE보다 크면 이게 더 뜨거우면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죠.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에너지의 부호를 결정하는데, 에너지는 항상 시스템이 에너지가 높아지면 Q가 0보다 큰 거예요. 열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돈이 들어오면 내가 돈이 많아진 거야. 여러분들한테 열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열이 음수가 되는, Q가 음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언제까지?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두 개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 에너지는 흐르지 않고, 반대로 주위가 더 온도가 높으면 바깥에서 열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때는 들어오는 걸 양수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다음 같이 되면, 우리 열은 아까 분자 수준에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열 에너지 다음 같이 보면, 열이 과연 그러면 에너지냐? 그래서 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저 일 할 때 나오는 단위가 줄이었죠.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게 정말 열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죠. 여기 이렇게 로프로 이렇게 달아서 도르래로 해서 양쪽에 줄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 단열된 곳 안에다가 여러 가지 바람개비 같은 걸 달고 여기다 물을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쭉 내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있네. 그죠? 중력의 포텐셜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요 안에 이걸 휘저으면서 요 안에 온도가 변화했을까? 그래서 열 에너지가 얼마나 됐는가를 계산했는데, 우리 지금 이걸 보면, 야, 이렇게 해서도 과연 실험을 잘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죠. 그래서 어쨌든 한 게 뭐냐면, Q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로 추가해준 일이 있는데, 그게 요 안에 있는 물이 얻은 에너지를 계산해 봤더니, 우리 뭐냐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되게 우리가 물의 온도가 차이가 나서 생기는 에너지의 단위를 칼로리인데, 원래는 다 쓰면 칼로리인데, 앞에 거 쓰죠. 칼로리. 요게 역학적 에너지의 단위로 바꾸면 대략 4.2줄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열 에너지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생물에서 지방 1g을 태우면 발생하는 열이
9칼로리다. 그때 나오는 캘로리는 대문자로 쓰죠. 이거는 1000 스몰 칼로리 4186주울이죠. 다음 같이 써요. 그래서 다음 같은 걸 보면 내가 항상 이걸 볼 때마다 하는 계산이 있지.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좀 늦게 와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1층에서 6층까지 걸어 올라왔으면 내가 몇 그램이나 빠졌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1층에서 6층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 되지? 한 층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죠? 한 4m 정도 되죠. 그럼 1층에서 6층까지 높이는 계산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한 층이 4m야. 1층에서 6층까지 올라올 때 올라온 높이는 20m예요. 처음부터 1층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했나? 되게 고등학교 때 나도 고등학교 때 4층에 있는데, 교실이 4층에 있는데 청소하러 밑에 양동이에 물을 친구들끼리랑 이제 가서, 이거 둘이서 들고 가기에는 다 큰 장정 둘이서 양동이 하나 들고 가기가 좀 민망하니까, 야, 우리 반씩 나누자. 선의로. 내가 먼저 4층이니까 2층까지는 내가 올라갈게. 4층까지는 네가 들고 올라가라. Fair enough. 내가 2층까지 올라갔어. 어라, 한 층만 올라오니까 2층이네. 그리고서 친구는 굉장히 신경질을 냈죠. 그래서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 1층에서 6층, 한 층의 높이가 4m다. 1층에서 6층까지는 몇 미터? 5층 올라간 거예요. 그죠? 20m. 자,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는 대략 10. 여러분들 질량은 얘기하기 싫죠. 그래서 대략 남자와 여자를 평균 낸 60kg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60kg의 중력가 속도 10, 높이 올라왔을 때 20m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000줄이야. 이게 대략 4.1이면 되게 4라고 하면 대략 3,000칼로리네. 3칼로리죠. 딱 이렇게 올라오면 제일 먼저 타는 게 뭐? 지방을 태우고 싶으면 지방이 1g당 9칼로리. 올라오는데 3칼로리. 애쓰고서 올라오면 0.3g 빠져요. 불쾌하죠. 이렇게 애써서 왔는데 빠지는 숫자가 너무 적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면 고체나 액체가 열을 흡수를 하는데, 열을 흡수하는데 우리가 보는 두 가지 큰 물리량이 있는데, 하나는 heat capacity, heat 열이고, capacity는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열 용량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여기 정의대로 어떤 물체를 단위 온도, 우리 여러분들 흔히 절대 온도를 쓰면 돼요.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Q 들어온 거는 온도 차에 비례하죠. 온도가 차면 온도 차에 비례하는 Q, 그건 비례상수. 요거를 우리가 heat capacity, 열 용량이라고 해요. 단위는 온도로 나누니까 단위 온도당 에너지니까 줄 퍼 켈빈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온도차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좋아. 뭐가 안 좋냐면, 물체가 질량이 2배가 되면, 이게 질량이 2배가 되면 당연히 들어오는, 똑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들어오는 열 에너지는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extensive quantity. 어려워 단어가. extensive, intensive 반대가. 물론 intensive는 여러분들이 무슨 영어 강좌, intensive 영어 강좌. extensive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부피에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비례하는 거. intensive는 부피나 질량이 늘더라도 변하지 않는 양. 그리고 두 개를 우리가 그렇게 나눠서 물리량을 그렇게 나눠서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양은 extensive한 양이에요. 이 양은 extensive한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이것도 2배가 돼. 당연히 커지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거 중에서 그런 게 있나? 예를 들면 부피. 부피는 물체가 V인 게 또 한 개 V인 게 오면 2배의 V가 되죠. 근데 밀도. 단위 부피당 질량은 똑같은 단위 부피당 질량의 기체가 있는데 또 하나 더 붙였다고 해서 밀도가 2배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밀도 같은 건 intensive quantity예요. 이런 게 물체의 특징을 알기 좋죠. 예를 들면 온도. 온도도 가만히 있어 보자. 여러분들 체온이 36.5도, 섭씨 36.5도야. 한 사람을 더 붙이면 73도가 되나? 아니죠. 둘을 붙여도 역시 온도는 36.5도니까 온도는 인텐시브한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물리량을 우리가 그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요거는 연용량은 익스텐시브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체가 2배가 되면 역시 2배가 되고. 그러니까 물체의 특성을 모르니까 우리 물체의 특성을 알려면 뭐냐면 인텐시브한 거. 예를 들면 단위 부피당, 단위 질량당, 뭐 이런 혹은 뭐 몰당. 우리 아보가드로 넘버 개수만큼의 몰당. 우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나타낼 때는 히세 앞에 스페시픽하다는 말을 써요. 스페시픽하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요거를 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숫자로 쓰면 이게 아니지. 비를 어떻게 쓰더라? 아이, 비열. 그러니까 레이쇼. 그러니까 뭐냐면 단위, 뭔가 단위 모당. 우리 이걸 스페시픽 히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단위 질량. 이건 단위 질량당 혹은 몰. 몰이 뭐죠? 숫자의 단위예요. 한 다스가 몇 개지? 12개죠. 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의 숫자예요. 그거당 그 물체를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Q는 요거는 질량이라고 하면 물체의 질량 곱하기 델타 T. 요렇게 썼을 때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 요거를 우리가 스페시픽 히트 비열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요 C 곱하기 M이 연용량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게 이렇게 해서 비열 이렇게 다음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고. 근데 재밌게도 그날 그 얘기를 했나?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얘기를 했으니 마저 얘기를 해야지. 아까 팽창을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다가 건넜는데 대부분의 물체는 가열을 하면 열 에너지를 자꾸 집어넣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흔들어서 분자당 하나당 가지고 있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죠. 그렇지 않은 물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이에요. 물은 안 그렇죠. 물은 어떻게 되죠? 얼음에서 가열을 해서 쭉 올라가면 영하 10도의 물을 얼음을 가열하면 쭉 올라가서 0도까지 됐다가 계속 가열하면 재밌게도 물의 얼음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데 얼음이 물로 변하죠. 우리 이런 걸 페이스, 상의 변화라 그래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온도는 변하지 않지만 계속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해요. 왜냐하면 얼음이 물 분자가 이렇게 규칙적인 상태, 결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에너지를 계속 가해주면 분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탄성 한계를 넘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분자 사이의 결합이 깨지죠. 깨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요. 그걸 우리가 잠열, 스물잠자에서 잠열, 영어로는 latent heat이라고 불러요.
잠열. 물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되면 액체들이 그 둘 사이 고체처럼 얼음처럼 딱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지만 역시 분자들 사이에 또 인력이 작용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H2O가 전기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에너지를 가해주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또 다시 거기서 물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또 깨는, 그래서 기체가 만드는, 액체에서 기체를 때 또 페이스 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또 레이턴트 힛이 들어가야, 레이턴트 힛이 들어가는 동안 계속 100도의 물과 수증기가 공전하다가 전부 다 그 다음부터 수증기가 되면, 그 다음에 그게 다시 거기다 다시 또 열을 더하면 그 다음부터 온도가 마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미있게도 물은 얼음에서 0도씨의 물로 바뀌었다가 쭉 올라가면 계속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가면 부피가 감소해요. 0도에서부터 4도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감소하다가 4도가 넘으면 부피가 늘어나죠.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물은, 다른 건 금속이나 대부분은 온도를 높여주면 계속 물체의 부피가 늘어나는데 왜 물은 얼음에서 0도에서부터 4도까지는 온도를 올려주는데 부피가 줄어들어, 밀도가 커지죠.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부터는 일상적으로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이게 물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연못이 있어. 연못이 있는데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쳐봅시다.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처음에 어떻게 되지? 4도보다 좀 더 높을 때, 20도, 30도일 때는 위에가 추워져서 위에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커지죠. 밀도가 커지면 밑에 온도가 높은 거랑, 밀도가 크면 당연히 부력이 더 큰 밀도가 작은, 온도가 높은 게 이렇게 올라오죠. 소위 이렇게 하는 게 대류 현상이라고 해요. 올라와서 다시 또 온도가 좀 높은 게 있으면 또 내려가. 또 이걸 계속해. 만약에 물이 다른 금속이나 이런 것처럼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꾸 부피가 증가한다고 하면,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 계속 내려와.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밑이 온도가 제일 낮은 물이 되겠죠. 점점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부터 얼음이 밑에서부터 오는 거야. 얼음이 밑에서부터 쭉 얼면 연못에 생물이 물고기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영하 10도가 됐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 물고기가 쫙 늘려 있어. 그럼 그거 집어오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점점 낮아져서 4도 정도 되면, 4도, 그 다음부터는 요 위에 있는 게 4도보다 좀 작은 게 4도가 되면 더 가라앉고 온도가 더 낮은 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은 표면부터 얼어요. 인생의 자연계에서 수중 생물이 있게 만든 물의 특징이에요. 그건 좋아. 그래서 물이 섭씨 4도가 되면 부피가 가장 주는 거는 좋아. 그래서 이제 물고기도 맘대로 겨울에 물속에서 겨울잠도 잘 수 있고 다 좋은데, 왜 다른 물체랑 다르게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0도에서 4도까지는 부피가 줄다가 그 다음에 늘어나요. 딴 건 다 그냥 쭉 늘어나는데 이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물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가 얼음이 돼서, 얼음은 이렇게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얼음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결정이 깨지죠. 결정이 깨지면서 분자가 제멋대로 있어야 되는데, 물 분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H2O, 가운데 산소, 수소가 아니라 수소가 이렇게 돼 있죠. 수소가 이렇게
이산화탄소처럼 CO2에서 산소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사이 각도가 180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웠다면 전자 친화도 때문에 산소 쪽으로 전자가 좀 많이 가고 수소 쪽으로 전자가 덜 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극성, 전기 쌍극장 나타나는 극성 분자예요. 이런 극성 분자들은 이렇게 딱 깨지면 제멋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분자들이 그런 극성 분자상 온도가 깨지고서 뭐냐면 점점 부피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물 분자가 이렇게 얼음 결정 구조보다 이렇게 극성 구조 때문에 쏙 들어와 있는 게 더 안정된 구조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얼음이 깨지는데도 물 분자들 사이가 간격이 가까워져요. 그렇게 들어와야 더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4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돼서 안정되어 있다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더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의 특성이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내가 레이턴트 잠열을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을 했지. 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다시 말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혹은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뭐 다른 특별한 우리 화장실에서 수동약으로 쓰는 나프탈렌 이런 예를, 그런 것만 하지만, 물도 얼음에서 수증기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를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는 액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건 기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는 건 승화라고 하죠. 한겨울날 빨래 널면 빨래가 얼어서 뻣뻣하죠. 며칠 지나면 말라요. 얼음에서 바로 수증기로 가는 예예요. 승화하는 경우죠. 어쨌든 그렇게 상태를 바꿀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고체는 분자들끼리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액체로 바꾸려면 이 결합을 깨줘야 되기 때문에 온도는 변하지 않지만 이 깨주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서 드는 에너지를 레이턴트 히트라고 하고, 그게 단위 질량당의 에너지. Q는 LM. 물론 이게 단위 몰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마치 연용량과 비열을 따지면 요거는 비열과 마찬가지로 인텐시브한 양이죠. 그 단위 질량당 물이니까. 물의 증발열 혹은 기화열은 베이퍼, 증기로 될 때 539 칼로리 퍼 그램. 이거를 이제 SI 유닛으로 바꾸려면 1칼로리가 4.186 줄, 그램이니까 1000g으로 나누면 되고, 혹은 몰로 쓰면 물이 1몰이 얼마더라? 분자량이 18이니까 산소가 16, 수소가 1이니까 18, 1g이 18g이 1몰이니까 그걸 변하면 요걸 킬로그램으로 바꿔. 복잡하죠. 물의 융해라는 건 녹는다는 건데, 다음 건 그 freezing, vapor, freeze, 79.5, 이거 훨씬 작죠.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를 갈 때가 훨씬 더 끊는 에너지가 적게 들고,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이렇게 있는 거를 훨씬 더 많은 거리니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 질량이 이게 720이 아닌데 720g. 섭씨 영하 10도의 얼음을 섭씨 15도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은 단계가 있죠.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자. 영하 10도면 얼음인데 섭씨 15도면 절대 온도로 써지만 섭씨로 써도 차이를 얘기할 때는 똑같아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셀시우스는 절대 온도에서 273도를 뺀 거니까. 섭씨 15도면 액체만 있죠. 다음과 같이 그냥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로 갈 때는 상의 변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이 변할 때는 상이 변할 때 쓰는 레이턴트 힛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얼음이
0도의 얼음까지 될 때 필요한 열. 처음 마지막 열, 이게 0이지 뭐. 0도 처음에 10도 마이너스 10도 이게 10 그때 얼음의 비열 곱하기 얼음의 질량 이거 곱해서 숫자는 안 넣었지만 이걸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는 0도의 얼음을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바꾸는 데 드는 레이턴트 히트 질량에다가 요거 곱한 거 요걸 더해주고 그 다음엔 뭐죠? 물이 0도의 C의 물에서 15도 C의 물까지 갔을 때 들어가는 여기 비열, 질량, 온도차. 이때 TI는 당연히 0이겠고 이게 15도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요걸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상의 변화가 없을 때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목욕을 하기 좋아하면 우리 항상 결정할 수 있는 문제. 맨 처음에 뜨거운 물을 틀어. 뜨거운 물을 틀고 이제 목욕하러 들어가 볼까? 뜨거워. 찬물을 찬물을 얼마 섞어야지 내가 원하는 온도가 날까? 찬물을 넣고 너무 찬데 다시 뜨거워. 그래서 맞추죠,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그 문제. 이게 뭐냐면 구리 75g 뜨거운 구리공이야. 뜨거운 구리공을 섭씨 12도 물 220g 220g 속에다 집어넣는데 비커도 있잖아. 그 바깥으로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비커는 이건 비커의 45 칼로리 퍼 켈빈이면 열 용량이죠. 히트 커패시티죠, 이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들어간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인바이런먼트로 빠져나가는 열이 없다고 하면 요거 다 섞으면 마지막 온도는 마지막 온도를 모르지만 마지막 온도 이거랑 마지막 온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비커에 물을 넣고 이 안에 구리공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물은 열을 받아들였네. 물은 Q 워터. 물의 비열, 물의 질량 TF 우리 몰라. 모르지만 처음 온도 섭씨 12도. 이걸 집어넣고 비커도 당연히 물을 담았으니까 물의 온도랑 똑같겠죠. 비커가 받은 열 CB TF-TI. 여기다 요걸 더한 다음에 요걸 구하면 물과 비커가 받은 열이네. 이거는 구리공이 낸 열이랑 똑같겠지. 에너지가 어디로 가지 않을 테니까. 구리의 비열, 구리의 질량, TFT. 이건 312도. 요게 음수네. 음수라는 거는 뭐죠?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데 나간 게 들어와야 되니까 합하면 0이지 뭐. 요거 갑자기 왜 M2가 됐어? M 워터인데. 요거 더한 거 다 더한 게 0이면 됐죠. 근데 우리 TI랑 T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게 T, 이게 TI죠. TF는 우리 모르죠. TF가 여기 있잖아. TF만 놔두고 다 넘겨. 다 넘기면 CCMCT, CBTI, CWMWTI. TF에 있는 것만 남기면 앞에 있는 게 CMWTF, CB, CCMC. 그래서 요거를 요양으로 나누면 마지막 온도를 구할 수 있죠.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여기다 얼음덩이를 넣으면 약간 복잡해지죠. 얼음덩이를 넣으면 레이턴트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 아까 얘기했지만 연력학일 때 시스템, 그 다음에 주위의 인바이런먼트, 우리 이걸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과정을 생각할 텐데, 그 과정을 생각할 때는 우리 앞으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많이 생각해요. 이 시스템이 뭐냐면 단열판으로 돼 있는 원통,
단열판이라는 게 이쪽으로 열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것도 단열판으로 되어 있는 뚜껑. 근데 여기에 마찰이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 안에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납추. 이거를 납추를 조금씩 덜어내면 압력이 작아지고 더 집어넣으면 압력이 커지죠. 요 안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리고 밑에는 요거를 여기다가 전기 난로를 둬서 스위치를 이렇게 돌려서 이게 뜨거워지거나 차갑게 할 수 있어서 뜨거워지면 에너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차갑게 하면 에너지가 일로 빠져나가죠. 다음과 같은 걸로 놓고 요 안에 우리가 관심 있는 기체를 넣어요. 그럼 요게 기체야. 요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바깥으로는 열에 관한 이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열 교환을 할 수 있는 외부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가 environment 혹은 온도를 항상 주어진 다음에는 그 온도까지 될 수 있으니까 마냥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마냥 에너지가 빠질 수 있으니까 저수지, reservoir, heat reservoir 혹은 thermal reservoir라고 해요. 요게 그러니까 environment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마찰이 없는 단열판인 원통과 원판,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밑에 우리가 흔히 열원 혹은 heat reservoir 다음과 같이 놓고 요 기체의 여러 가지 변화를 앞으로 고려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적인 변수는 다음 같은 곳에서 압력, 부피, 요 안에 템퍼러처는 어떻게 되죠? 이걸로 정해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온도 T와 같은 곳에서 열적 평형이라니까 여기가 T면 오랜 시간이면 이것도 T예요. 템퍼러처.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 혹은 몰수라고 우리 얘기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게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이 물체가 막 되면 물체가 이렇게 팽창을 하죠. 기체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 어라, 이 무게가 있는데 이만큼 늘렸으니 이 물체를 중력이 있는 데서 이만큼 올렸으니 E를 했죠. 제멋대로 움직여서 랜덤하게 움직이면 이 안에는 각자 움직이는 게 E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압력이 커지면 이걸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 방향으로 옮기는 역학적인 E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연력학적인 과정에서는 E를 하거나 열의 교환이 있거나 혹은 물체의 안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는 게 연력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연력학을 어떻게 우리 앞으로 표현할 거냐를 보면 우리가 흔히 그리는 게 압력과 운동, 이거 연력학적 변수 중에 압력과 부피. 하나는 인텐시브한 양이고, 이건 기체를 2배, 3배 해도 똑같은 압력이 같은 걸 하면 다 압력이 같죠. 하나는 익스텐시브한 양인데, Y축은 P, X축은 V. 그럼 우리가 흔히 XY 플레인이라고 해서 VP 플레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여기서는 관습적으로 PV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잘 봐야 돼요. Y축이 P, X축이 부피 V예요. PV 공간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면 그래서 특정한 압력, 특정한 V가 있으면 그때 여기다가 한 점을 딱 찍을 수 있죠. PV 공간에 한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온도 T가 결정이 되고 이게 온도가 계속 변하는 경우에는 P도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이 PV 다이어그램에서 한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점에 해당되는 유일한 열적 평형 상태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PV 공간에서는 어느 한 점을 찍을 수 있으면 그 점은 반드시 열적 평형에 도달한 딴 상태의 대응이 돼요. 그래서 PV 공간에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갔다는 거는 매 순간순간마다 열적 평형에 도달한 그 상태,
물론 열적 평형, 온도가 점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변하거나 이러면 열적 평형 상태가 도달할 수 없잖아요. 온도가 변하잖아. 근데 온도를 어떻게 변하냐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조금 변하게 한 다음에 오래 기다리고, 조금 변하는데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평형 상태가 아니지만 계속 가면서 순간적으로 계속 평형 상태로 간다고 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정적인 상태, 그냥 정적이면 가만히 있지 뭐. 그래서 quasi라는 게 가짜라는 건데, quasi static process. 이게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는데, 하여튼 quasi라는 게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PV 공간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을 수 있다는 거는 요 순간순간마다 다 열적 평형 상태를 도달해서 각 순간순간마다 온도를 다 정의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온도를 약간 변하게 하고 오랜 시간 지나야 평형 상태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쭉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평형 상태에 있지 않으면 여기다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점을. 왜냐하면 여기다 점을 하나 찍는 순간 거기에 해당되는 압력, 부피, 온도가 결정되는 상태랑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모든 열적 과정을, 서멀 프로세스를 PV 공간에서 다룰 거예요. 어떻게 다루냐? 말이 쉽지. 어떻게 다룰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요렇게 갔다고 칩시다. 한 일은 예를 들어서 그게 DS만큼 움직였다고 하면, 힘을 받아서 DS만큼 움직였다고 하면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DS. 물체가, 이 시스템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P 다음과 추수, 이거는 뭐냐면 ADS가 뭐냐면 단면적에다가 높이니까 dV죠. PdV야. 그러니까 한 일은 PdV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P에 대해서 dV야. 요거를 쭉 더해. 그게 뭐죠?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 한 일은 P Y 함수 Y dx. 요 밑에 있는 면적이에요. 자, PV 공간에서 열적 평형 상태를 골라서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까지 갔을 때 이 기체가, 이게 뭐죠? 잘 보면 부피가 늘어난 거예요.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 위에 있는 납상자를 일을 했죠. 기체가 한 일을 본 거예요. 압력을 해서 올렸으니까 양의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 면적 양의 일. 반대로 오면 이 밑에 있는 면적은 음수가 되니까 음의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눌리는 건, 음의 일을 했다는 게 뭐죠? 압력을 주는데도 이렇게 눌렸으니까 압축됐다는 뜻이에요. 양의 일을 했다는 거는 물체가, 이 기체가 팽창을 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보면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거는 이 밑에 면적이면 처음과 마지막 점을 정해줬을 때 이 점 중간의 경로에 상관없이 한 일이 똑같으면 이거 많이 들어보면 보전적인 건가? 근데 일은 안 그렇죠. 이 밑에 면적, 양쪽 끝을 주고 요 밑에 면적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경로는 무한히 많이 있죠. 요렇게 가면 이 밑에 있는 면적, 요렇게 가면 이 과정과 이 과정 동안의 한 일은 달라요. 밑에 있는 면적. 요거는 어떤 과정인가 봅시다. 처음에 압력이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를 늘렸다가,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온 거고, 요거는 거꾸로 부피가 일정하게 해서 압력을 점점 줄였다가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를 다음과 같이 늘린 상태. 이 두 개가 이 과정이 반대가 돼 있는데 두 개를, 그 과정의 순서를 달리하면 한 일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 경로에 상관이 있어요. 일은 A라는 거에서 B라는 거에 가는 경로에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갔을 때 한 일은 양의 일, 밑에 면적. 이렇게 왔을 때는 요 밑에 면적의 음수죠.
이렇게 갔다가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사이클릭 프로세스, 순환 과정이라고 해요. 한 바퀴 돌아온 거. 순환 과정을 이렇게 돌면 그동안에 그럼 네트워크는 알짜 일은 요거 할 때 한 일, 여기서 한 일 더하면 양수에다가 요걸 빼는 거니까 요 밑에 요 사이의 면적만큼 양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 연력학적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해. 그걸 우리가 엔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가면 이쪽으로 할 때 이게 양의 일, 음의 일이 더 커. 거꾸로 가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외부의 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냉장고예요, 사실. 엔진을 거꾸로 한 냉장고. 그런 거 우리가 사이클릭 프로세스를 이용한 과정을 우리가 순환기관, 엔진 혹은 냉장고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가 조금 아까 그런 시스템을 잡아서 기체 안에 단열판이 된 실린더를 이렇게 잡고 밑에 힛 레저버를 놨을 때 우선 제일 먼저 역학적인 일을 PV 공간에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두 상태를 계속 열적 평형에 도달한 이 상태를 갔을 때 이 밑에 면적에 해당한다. 1. 1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다음에 에너지 보존법, 이런 시스템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우리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